2019년 스포츠 사회학 기출문제 해설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에는 스포츠 윤리랑 스포츠 사회학이 좀 어려웠어요. 그렇다고 해서 어느 한 해에 그 시험 문제가 좀 어려웠다고 해서 그 과목을 이번 해에 선택하지 않아야지라고 하실 필요는 없고요. 성PT 책 가지고 2019년에 시험 보신 분들도 책에 나온 내용만 잘 공부하셨으면은 과락이 나올 리는 전혀 없었습니다. 어려운 문제가 몇 개 껴있었다 뿐이지 전체적으로 아예 과락이 나올 정도는 절대 아니기 때문에 선택하신 과목 그대로 밀고 나가시면 되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해설을 들어보셔도 스포츠 사회학을 이렇게 접근하면 되는구나, 이러한 부분들이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여러분은 항상 시험을 보실 때 내가 공부한 내용에서 나온 문제를 맞춰야겠다는 부분에 항상 집중하시면 돼요. 그러기에는 성PT 책이 충분하고요. 그렇게 따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시라도 이 해설 강의를 문제를 풀지 않고 들으시는 분이 계시다 그러면 추천드리지 않아요. 급하시다고 해도 본문 강의를 꼭 들으시는 게 좋고요. 스포츠 사회학 본문 강의를 꼭 먼저 다 들으시고 복습을 하신 다음에 개인적으로 문제를 꼭 풀어보시고 내가 맞고 틀린 거를 표시한 상태로 그 시험지를 가지고 꼭 기출 해설 강의를 들으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혹시나 문제 안 풀으신 분들은 문제 풀고 오세요. 자, 그러면 스포츠 사회학 1번부터 해설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스포츠 사회학의 연구 영역과 주제 중 거시 영역의 사회 제도와 관련된 연구 내용이 아닌 것은, 자, 거시와 미시에 대한 내용은 1단원에서 말씀드렸어요. 거시라고 하는 거는 전체적으로 크게 본다. 미시라고 하는 거는 작게 본다, 부분 본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거시의 부분은 정치, 경제, 문화, 종교, 교육 등으로 크게 보는 부분이 거시인 거고요. 미시 같은 경우는 개인의 신체 활동이나 건강 체력 증진에 집중한다거나 집합이나 조직, 소집단, 구성원에 집중한다고 하면은 그거는 미시 영역이다라고 보시면 돼서 답은 4번입니다. 2번, 보기에서 설명하는 스포츠의 사회적 기능으로 적절한 것은, 자, 스포츠의 사회적 기능, 제가 수업 때 말씀드릴 때 주요 기능으로는 사회체제를 유지하고 긴장을 해소하는 기능이 있다. 그리고 하나하나씩 보면 사회 정서적 기능, 사회화 기능, 사회 통합 기능, 사회 통제 기능, 신체 소외, 과도한 상업주의, 성차별이 있었고요. 그 외에도 인종차별이나 국수주의가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사회적 기능을 달달 외우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지금처럼 요즘 문제의 성향이 보기에서 설명하는 스포츠의 사회적 기능이라고 물어보기 때문에 보기가 무엇을 설명하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한번 보시면 2002 한일 월드컵에서 한국 축구 대표팀은 4강 신화를 만들었다. 이 과정에서 성별 연령에 관계없이 많은 국민들이 길거리 응원에 참가하며 국가에 대한 애착심과 소속감을 되새겼다. 밑줄 치실 부분은 애착심과 소속감이죠. 그래서 답은 1번 사회통합입니다. 사회통합 기능, 제가 수업 때 설명드릴 때 조화롭게 흡수하는 기능이다 라고 해서 동질감, 일체감, 결속력을 강화시켜주는 기능을 얘기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2번도 쉽게 출제된 문제입니다. 보기 2번 보시면 사회 통제 기능도 있죠. 구성원을 통제하고 정치인들이 국민의 스포츠에 대한 관심을 증대시켜서 정치적 무관심 유도하는 부분 다 말씀드렸고요. 신체 소외라 그래서 신체가 목적을 위한 수단이 되면서 선수폭력이나 약물 복용 같은 예시가 나오면 신체 소외였을 거고요. 사회차별이라고 하면 성차별이나 인종차별이 있겠죠. 그러한 내용이 나왔다면 이제 성차별이나 인종차별이 있을 수 있지만 지금 보기에 해당하는 내용은 사회통합입니다. 3번, 현대 스포츠의 발전에 영향을 미친 요소. 이것도 제가 꼭 알고 계셔야 된다고, 암기하셔야 된다고 매년 말씀드리는 내용인데요. 현대 스포츠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3단원에 나오는 내용이었죠. 산업의 고도화, 도시화, 교통통신의 발달이었습니다. 첫 번째, 산업의 고도화. 스포츠 용품의 대량 생산 체계가 갖춰지고 용구가 표준화되었다. 맞는 내용이고요. 인구의 저밀도화가 아니라 고밀도화죠. 답은 2번입니다. 도시화로 인해서 인구가 고밀도화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답은 고밀도화 2번이고요. 3번 교통의 발달, 4번 통신의 발달. 다 제가 말씀드린 내용 들어있죠.
교통의 발달이라 그래서 수송 체계가 원활해지면서 다양한 스포츠 행사가 열릴 수 있다. 통신의 발달로 정보 유통이 원활해져 스포츠 저널리즘이 발달하게 되었다. 나머지는 맞는 내용이라 3번의 답은 2번입니다. 3번도 쉬운 문제였습니다. 4번 스포츠로의 사회화의 요인 중 보기에 해당하는 것은 7단원 스포츠와 사회화에 해당하는 내용이고요. 이 중에서도 스포츠로의 사회화는 1단계죠. 그 1단계의 요인이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잘 출제되어 왔고 계속 잘 출제될 내용인데요. 보기에 있는 내용이 그대로 책에 있었어요. 2019년 책에 보기에 있는 내용이 그대로 있었기 때문에 책을 잘 보셨던 분들, 강의 잘 들으셨던 분들은 굉장히 쉽게 푸셨을 거예요. 자, 1단계 스포츠로의 사회화의 영향 요인은 3가지였어요. 개인적 특성, 스포츠 사회화의 주관자, 세 번째 사회적 상황인데요. 이거는 지금 사회적 상황에 대한 내용입니다. 보기 한번 보시면 여성의 신체 노출을 금기시하는 일부 중동 국가의 문화는 여성의 스포츠 참가를 불가능하게 하며 스포츠 경기 관람조차 허용하지 않고 있다. 밑줄 치실 부분은 중동 국가의 문화겠죠. 사회적 상황이나 정치, 경제, 문화 제도와 역사, 종교, 국민성 등 지역의 특성과 전통에 의해서 제약을 받는 게 사회적 상황, 사회화 특성이다 라고 말씀드렸고요. 개인적 특성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나 상황이었죠. 성별이나 연령, 출생, 서열 같은 거기 때문에 해당 안 되고요. 스포츠 개입은 정말 생뚱맞은 보기가 들어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4번 스포츠 사회화 주관자. 이거는 제가 동의어 다 알고 계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주요 타자, 준거 집단, 중요 타자, 사회적 주관자라고 해서 스포츠 참가에 영향을 미친 사람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거였고 보기에는 그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4번의 답은 2번입니다. 이 문제도 쉬운 문제였습니다. 5번 신자유주의 시대에 스포츠 세계화에 대한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거 지금 9단원에 대한 내용이죠. 미래사회의 스포츠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여기서도 스포츠 세계화의 원인과 스포츠 세계화의 결과를 꼭 암기하고 가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스포츠 세계화의 결과 중에 하나가 신자유주의 확대였고 그 신자유주의는 국가가 시장 개입을 최소화함으로써 이제 자율적으로 자유통제 상업화가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냥 신자유주의라고 하면 상업화, 이윤 추구를 떠올리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5번 문제 보겠습니다. 신자유주의 시대에 스포츠 세계화에 대한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1번 상업화, 이윤 추구다 보니까 프로스포츠의 이윤 극대화에 기여하였다. 맞는 얘기고요. 2번 스포츠 시장의 경계가 국경을 초월해서 전 세계로 확대되었다. 맞는 내용이죠. 3번 세계인들에게 표준화된 스포츠 상품을 소비하도록 만들었다. 맞는 내용이고요. 4번 각 나라의 전통 스포츠가 전 세계로 보급되어 새로운 스포츠 시장을 개척할 수 있었다. 이거 아니죠. 지금 4번이 완전히 틀린 문장이라고 좀 하긴 어려운 게 세계화와 동시에 지역화가 진행되는 부분도 있다 보니까 문장이 완전히 틀렸다기보다는 문제에서 신자유주의 시대의 스포츠 세계화에 대한 특징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거는 상업화나 이윤 추구에 대한 부분이 메인이다 보니까 4번이 틀렸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혹시라도 문제를 푸실 때 내가 신자유주의를 모른다 하더라도 스포츠 사회학을 문제를 푸실 때는 성격이 다른 거를 구분하셔서 푸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죠. 그렇게 보시면 보기 1, 2, 3번은 비슷한 내용이 들어있어요. 근데 4번은 전혀 생뚱맞은 전통 스포츠가 세계로 보급된다는 내용이다 보니까 이윤 추구와 관련이 없는 내용이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5번의 답은 4번이고요. 6번 스포츠 정책과 정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단원 스포츠와 정치에 대한 내용이죠. 1번 보시면 국가는 스포츠 정책을 통해 스포츠에 개입한다. 맞는 문장이고요. 2번 냉전 시대의 국가의 국제 스포츠 정책은 스포츠를 통한 상업주의 팽창에 초점이 맞춰졌다. 이 시대에는 이데올로기를 선전하는 것이 메인이었죠. 정치나 사회에 대한 신념이나 관념, 그 나라의 신념이나 관념, 이데올로기 및 체제 선전의 수단으로 활용했던 부분이다 보니까 이 상업주의 팽창이랑은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고요. 3번 보시면 스포츠는 상징 동일화 조작 과정을 통해 정치적 기능이 극대화된다. 맞는 내용이고요. 정부는 의료비 지출을 줄이고 산업 생산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스포츠에 관여한다. 맞는 내용이죠. 우리가 2단원 공부하실 때 국가가 스포츠에 개입하는 원인 했었어요. 그때 하나가 국민의 건강 증진 및 여가 기회 제공, 산업 생산력 향상, 의료비 지출 감소 이런 내용 다 들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6번의 답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2번입니다. 7번 보기에서 설명하는 스포츠 일탈에 관한 스포츠 사회학의 이론은 이라고 나오는데요. 보기 한번 보시면 일탈은 현존하는 사회 질서의 유지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정상적인 것으로 간주된다. 예를 들어 도핑은 그 자체로는 일탈 행위에 해당되지만 이를 통해 사람들은 그런 행동을 경멸하게 되고 이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된다. 밑줄 치신다고 하면 첫 번째 줄 사회 질서의 유지에 기여한다에 밑줄을 쳐주세요. 기여. 우리가 구조기능주의와 갈등 이론은 1단원에서 봤었는데요. 구조기능주의는 스포츠의 순기능적 측면을 강조하는 이론이었고 갈등 이론은 역기능적 측면을 강조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주제는 일탈로 되어 있지만 이 일탈 자체가 사회 질서의 유지에 기여한다라고 보기 때문에 구조기능주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갈등 이론은 스포츠의 역기능적 측면을 강조하면서 스포츠가 지배 집단의 현상 유지를 위한 기득권 유지를 위한 도구로서 이제 기여하는 부분을 얘기하는 거고 이렇게 구분을 잘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7번의 답은 1번입니다. 8번 스포츠의 상업화에 따른 변화 중 보기의 사례에 해당하는 것은 이라고 해서 이거는 3단원 스포츠와 경제에 대한 내용이고요. 보기를 보겠습니다. 2013년 미국 프로야구 LA 다저스와 신시내티 레즈의 경기에서 한국의 류현진 선수와 추신수 선수 간의 맞대결이 펼쳐지자 미국 프로야구 사무국은 이날을 코리안데이로 지정하고 한국의 걸그룹 소녀시대를 초청하여 애국가를 제청하게 했다. 이 외에도 미국 프로야구 사무국은 각종 의전 행사 및 경품 행사를 개최하여 언론의 반응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밑줄 치신다고 하면은 미국 프로야구 사무국의 밑줄을 치시고요. 애국가랑 의전 행사, 경품 행사에 밑줄을 치시면 되겠습니다. 스포츠의 상업화로 인한 변화를 3단원에서 했었어요. 그때 어떻게 말씀드렸냐면요. 스포츠의 목적이 변화했다. 어떻게 변화했느냐? 관중의 흥미를 유발하는 쪽으로 변화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스포츠 구조의 변화라고 해서 스포츠의 규칙이 변화된 부분, 제도가 변화된 부분이 있었고요. 스포츠 조직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여기서는 지금 스포츠 조직의 변화에 해당되는데요. 그 스포츠 조직의 변화에서 보면 조직이 관료화되거나 수익성이나 경영 효율성을 중시한다라고 해서 경기 외적 요소에 초점을 맞추는 부분이 스포츠 조직의 변화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다 보니 8번은 조직의 변화입니다. 8번의 답은 3번입니다. 9번 프로스포츠에서 시행되는 제도와 특징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 이거는 작년 책에 없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어려운 내용이다 보니까 혹시나 이렇게 내가 공부하지 않은 내용에서 문제가 출제됐을 때 여러분은 넘어가는 센스가 꼭 필요합니다. 시험 보실 때 이렇게 모르는 내용의 단어 설명 막 다 돼 있는데 하나도 모르겠는데 이거 풀려고 하지 마시고 이런 문제 넘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이제 개정판에는 이 내용을 추가해 놨기 때문에 공부를 하셔서 아시겠지만 이렇게 모르는 내용에서 문제가 나오면 일단 넘어가고 아는 내용에서 나온 문제를 먼저 푸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거 제가 3단원 스포츠와 경제에서 프로스포츠 제도에 넣어드린 설명이 있어요. 그걸 보시면 되는데요. 첫 번째, 보류 조항이 맞는 표현입니다. 보류 조항은 유보 조항이라고도 하는데요. 한 선수가 특정 구단과 계약을 맺고 나면 그 구단이 선수에 대한 모든 권리를 독점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제도를 의미하다 보니까 일정 기간 선수들의 자유로운 계약과 이적을 막아서 선수단 운영비를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된 게 보류 조항이다. 맞는 설명이다 라고 해서 보시면 되고요. 최저연봉제는 선수를 보호하는 의미예요. 설명을 보시면 신인 선수의 연봉 협상력을 줄여서 선수단의 운영 경비를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최저임금처럼 최저연봉제도 선수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이번 설명은 틀린 설명이고요.
샐러리 캡 같은 경우는 팀에 소속된 전체 선수의 연봉 총액 상한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설명 한번 보시면 선수 개인에게 지불할 수 있는 최대 연봉 상한선, 이건 틀린 설명이죠. 팀에 소속된 전체 선수의 연봉 총액 상한선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는 선수 간의 연봉 격차를 줄이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팀들의 전력 평준화를 위해서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건 수업 때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팀들 간의 전력 평준화를 위해서 있는 제도 두 가지 있었죠. 드래프트, 샐러리 캡, 이거 알고 계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트레이드입니다. 선수가 새로운 팀으로 이적하기 위해 구단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구단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선수의 요구에 응해야 된다. 이게 아니죠. 트레이드는 책 보시면 스포츠팀 간 선수들을 맞바꾸는 이적 방법으로 전적으로 구단의 권리가 있으며 선수와 선수를 맞바꾸는 트레이드뿐만 아니라 돈을 주고 선수를 받아오는 현금 트레이드와 조건 없이 선수를 내주는 무상 트레이드도 있다라고 해서 트레이드 설명까지 책에서 보시면 되고요. 그 외에도 몇 가지 더 개념 알고 계시라고 제가 책에 넣어놨죠. 여기서는 일단 답이 1번이고 나머지 단어의 개념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